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죠. 자,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뭐를 했냐면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다만 B번에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분할금지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교재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납원 분할의 방법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해할 게 생기는데 자, 이런 문제거든요. 자, 갑과 을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 갑이 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을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로운 거니까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분할하자라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라는 점이죠. 왜요? 분할은 자유롭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 청구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인 거예요? 형성권인 거예요. 따라서 을은 나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죠? 협의 분할이고 이 협의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재판상 분할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뭘 협의하는 거라고요?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예요. 뭔 협의하지 않습니까? 분할할지 말지는 뭐하지 못해요? 협의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재판상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뭘 재판하는 거예요? 분할의 방법을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도 하더라도 분할하지 말라. 분할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점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협의 분할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무슨 말이에요? 진짜 땅을 잘라 갖는 거. 그 다음에 대금 분할. 무슨 말이죠? 제3자에게 땅을 팔고 돈으로 나눠 갖는 게 뭐죠? 대금 분할. 그 다음에 가액 분할. 가격 배상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나머지 사람에게 돈으로 주는 것을 우리가 가액 분할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은 현물 분할은 교환이고요. 대금 분할과 가액 분할은 돈 주고 사는 것이니까 매매예요. 따라서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물론 담보 책임에 관한 구체의 내용 우리가 뒤에 계약법에서 다뤄요.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야 뭘 하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가액 분할을 하기로 했어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을 안 줘요. 이랬을 때 을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점이죠. 자, 왜냐하면 돈을 안 주면 돈을 달라고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이미 가액 분할하기로 분할 방법이 협의로 뭐가 돼 있어요?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 최근 판례에서도 이 경매를 명령한다는 말은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대금 분할인데, 최근 판례가 대금 분할뿐만 아니라 가액 분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상 분할도 방법은 협의 분할과 뭐예요? 똑같고 둘 다 뭐가 원칙이죠?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이제 268페이지에 핵심 판례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의 효과해 가지고 A번 공유자 사이에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우측 상단의 효과는 뭐 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 우측 상단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판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예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갑과 을의 공유예요. 2분의 1씩. 근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가 병 앞으로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이 병의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된 거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전체에 싹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공유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유 지분이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되어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체로 싹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 이런 상태에서 여기까지는 갑의 거, 여기까지는 을의 거, 현물 분할하더라도 병의 저당권 여전히 이 토지에 전체에 싹 미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갑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된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해되셨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합의로 들어가야죠. 의의는 뭔가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다. 근데 2번 합의 성립해서 조합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뭘 기억하자고요? 동업자가 조합이다. 합의 관계 가지고 합의 권리, 합의자의 지분은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는 말은 합의 지분도 공유 지분과 마찬가지로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고요. 보존행위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넘겨보시면 다번에서 분할을 뭐 하지는 못해요? 청구하지는 못하고요. 판례는 뭔가요? 합의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 바래요. 그럼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번 강의 때 표로 그려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요. 의는 뭔가요?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법인의 소유 형태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돼요? 총유가 된다. 그래서 2번 총유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지분이 없다. 따라서 다니면 권리가 있고 관두면 뭐예요? 땡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측 상단에 이제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와요. 이 판례도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는 판례인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종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일반적인 종파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것이지 실제로 그 종파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종교 문제 좀 제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장로교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김 목사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요 김 목사님한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요 장로교 층의 총회측하고 트러블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어떤 선언을 하냐면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장로교가 아니다. 우리는 감리교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밑에서 함께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던 김전도사라는 분이 아니 어떻게 성질 난다고 신경질 난다고 종교를 바꿀 수 있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양반은 계속해도 장로교를 고수할 것을 뭐 하게 되냐면 주장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들이 어떻게 갈리게 되는데 요 김 목사를 따르는 신도분들은 한 70% 정도 됐고요. 김 전도사를 따르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김 전도사 측의 신도들은 교회에서 축출이 돼 가지고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김 전도사 측이 좀 알아봤겠죠. 알아봤더니 뭘 하게 됐냐면 요 교회는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신도들의 공동 소유고 신도들의 총유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 김 목사 측이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가는 이 행위를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이해된다면 교회에서 나가야 될 사람은 김 목사 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김 전도사 측이 김 목사 측을 상대로 교회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판시되기 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종교 재판도 하고 뭐 아주 난리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일단 원칙부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총유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교회 신도들이 뭐죠? 탈퇴를 한 거죠. 교회 신도들이 탈퇴를 했을 때 그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요 문제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 교회는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총유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집단적으로 탈퇴를 하든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교회 재산은 잔존하고 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라고 일단 원칙을 제시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것 같죠?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다만 탈퇴한 교인이 만약에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때는 잔존 교인의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이 사건은 탈퇴한 교인들이 몇 분의 몇이죠? 70%니까 3분의 1을 초과했죠. 따라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명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유명한 사건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준공동 소유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준공동 소유라고 하고요. 물론 종류는 뭐예요?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가 있고요.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챕터 4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용익물권이 나오고요. 첫 번째 용익물권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되고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애는 두 문제가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인데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은 뭐 사법시험처럼 막 개별적인 막 판례를 막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요 지상권의 의의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일단 지상권이 뭐냐?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에 제한이 있어요.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지상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지상권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리냐면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다.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럼 수험생들이 자꾸 이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상권이 있는 거예요. 자,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을의 건물이 멸실이 되면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을의 건물이 멸실돼서 없어지면 을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없어지겠지만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 따라서 을은 이 토지에다가 또 뭘 질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에서 유의하실 것은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 사용권이다.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지상권은 종된 권리가 아니에요. 담보물권이나 지역권처럼 종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종성이다, 수반성이다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띄어서 뭐 할 수 있냐면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당연히 지상권이 쫓아가는 것은 아니란 점이에요. 이런 질문도 나오는 거죠. 건물의 소유자만이 지상권을 갖는다. 그럼 뭐예요? X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다.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을 판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개념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에요.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지상권은 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 그래서 교재들은 대부분이 지상권이 무상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적어 놓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표현 때문에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원칙적으로 유상인데
무상이라도 상관이 없구나라고 이해하셔서 자꾸 판례 배우시고 문제 푸시니까 또 여기서 뭐 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상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지급한다라는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하지만 치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원칙이 무상이니까. 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하지만 치료에 대해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왜요?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 또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요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무상입니다. 이 두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고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고 슬쩍 이제 아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성질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2번 지상권과 임차권에 비교해서 우측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셔야 돼요. 임차권까지 다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정리할 때 쓰시면 되고요. 하단에 지상권에 취득해서 1번 법률에 의한 취득,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흔하진 않고요.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 넘겨보시면 2에서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법정 지상권의 의의는 뭐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을 말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따로 자세히 볼 거예요. 바로 우측에 275페이지를 볼게요.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단 기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만약에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5년이 보장이 돼요. 굉장히 길죠. 그죠? 길죠. 근데 여기서 또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견고한 건물이 뭐냐? 자, 이 법조문은요. 언제부터 시행된 법조문이냐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항이에요. 이 조문이 만들어진 시점이 1950년대거든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요새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긴 그건 70년 더 돌아가는 거죠. 50년대. 50년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물이 뭐였겠어요? 초가집입니다. 그래서 입법자는 초가집은 일반 건물,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이런 시각으로 만든 조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적 시각에서 보면 대부분의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게 돼요? 견고한 건물로 가게 되고요. 따라서 최소한 몇 년이요? 30년이 보장되는 꼴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치기인 15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해가지고 1.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뒤에 걸 먼저 봐야 돼. 순서가. 자, 어디를 갈 거냐면 교재 280페이지 오시면 2 해가지고 지상권 소멸의 효과 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서 285조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지체 없이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에 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또 나와있는데 이건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상권자는 원상에 회복한다. 원상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요. 수목이 있다면 수목을 뭐예요? 수거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라고 느껴진다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그것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건물은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아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뭐 하지 못합니까?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숙지하자고 얘기죠. 됐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276페이지 오시면 3. 계약의 갱신간 존속기간 해가지고 283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어쩌죠 나와 있고 1번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에서 1번 요건기에 보시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가 멸실될 수도 있고요. 포기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소유권과 혼동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멸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소멸 사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한 경우만은 예외적으로 원상 회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싫다라고 거부한다면 이제는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지상권자가 행사하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해요. 이걸 제가 왜 뒤에부터 봤냐면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밑에 것이 원칙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가 원칙이에요? 원상 회복이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고 갱신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을 해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줘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줘야 돼요. 둘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대행해야 돼요. 만약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하더라도 바로 내 건물 사라고 지상물 매수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교재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에서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 인정되고요. 또 물권이니까 뭐죠? 물권자 소유권 적용되고요. 또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거고요. 이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지상권자의 자유는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 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그 특약 자체가 무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치료 지급 의무가 나와 있지만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무상이다. 따라서 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요. 2번 치료 증감 청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러한 증액 청구가 인정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2년 이상 안 내면 지상권을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지상권이 즉시 소멸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치료 지급에 관한 특이하게 있어야 된다는 내용. 이 부분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중요하니까 판례까지 꼼꼼히 검토하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에 소멸해가지고 소멸사유에서 일반적 소멸사유 보시기 바라고 2번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나오는데 일단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특약이 있더라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지상권의 양수인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지상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효과 아까 말씀드렸고 3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어요. 기억나시나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 따라서 물권자는 고장난 것이 있으면 직접 알아서 수리해야 되는 거니까 지상권자는 수리비 청구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7번 강행 규정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모든 규정이. 다만 유익비에 대해서만은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특수지상권부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